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관계를 잘할 거냐에 많이들 포커스를 두거든요. 부담감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원만하게 이 무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장착할 거냐, 이런 초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인간관계는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잘 될 수 있다.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래서 막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막 모든 걸 다 습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만 돼요.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많은 분들이 그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인간관계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내가 꼭 장착해야 되는 어떤 무기다. 이런 식의 압박감이 굉장히 많고, 이게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기준이나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예, 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인간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어쨌든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또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나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뭐 사실은 직장이라고 치면은 그냥 일하면 되는 건데, 직장에서 저 사람과 관계를 굉장히 돈독하게 해야 되고, 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의 일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는 물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나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뭐 친밀한 어떤 교류나 소소한 나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러기를 은근히 기대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기대치가 높아서 관계에서 뭔가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데 사실 내 기대만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실망감이 들고 좌절도 될 테고 속으로 마음이 꿍하기도 할 테고 그럴 텐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또 나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넓고 그릇이 넓고 쿨하고 그런 사람이길 기대하는데, 꽁해져 있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또 실망하고, 그 다음에 나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관계라는 걸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런 꿍한 마음을 들키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또 막 숨기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은 이게 숨겨질 것 같지만, 뭐 직장이든 뭐 어떤 학교든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정기적으로 마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숨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이제 생기죠. 어떤 스트레스 같은 그런 것들이 쌓였다가 역치를 넘어가는 순간 결국에는 이게 티가 나요. 막 직접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진 않아도 표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나의 미묘한 말투의 변화에서 나의 꿍한 마음을 은연중에 내색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를 딱 눈치도 채고 그거에 맞춰서 반응을 하겠죠.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냐, 뭐 아니면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뭐 기분이 나빴냐, 그러면은 또 기분이 사실은 나빴는데 기분 나쁜 나를 보여주면은 이건 또 역시 또 쿨한 게 아니라서 또 숨기고 아니요 하지만 표정은 굳어져 가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는 오해 사기 딱 좋죠.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속에서 뭔가 있는데 나한테 비밀로 하는 것 같다. 성격이 원래 저런가? 아니면 뭔가 불만이 있나? 내가 싫은가?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막 오해가 쌓이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근본은 기대치가 너무 높다. 관계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만큼 부담감도 크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도 높고, 그것들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악순환이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봐요. 인간관계가 그렇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관계를 잘할 거냐에 많이들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담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부담감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구나를 아무리 외워도 딱 현장에서는 내 감정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연애하는 거랑 똑같지. 연애를 책으로 배워도 아무리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익힌 다음에 하려고 해도 딱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 서면은 마음이 긴장되기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고 벌벌 떠는 얘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럼 돌아서면 또 자괴감 느끼는 거랑 똑같이 인간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원만하게 이 무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장착할 거냐 이런 초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부담감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미 뭐 시행착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자기계발 영상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보면서 뭐 말투는 이렇게 하고 뭐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아무리 장착을 해도 그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생각이 안 나는 게 1번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운 좋게 생각을 다 한다 쳐도 변형돼서 이제 나오면은 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게 뭔지를 잘 보면은 그게 스킬이나 기술에 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엄청 많아요. 소위 말해서 케미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서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에 끌리는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관계는 보자마자 왠지 거부감. 그냥 얼굴만 봐도 싫어. 목소리 들었더니 더 싫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컨트롤 하려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날 좋게 할까? 내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뭐 얼굴을 고칠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목소리를 바꿀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노력을 하면은 막 외모를 가꾸고 목소리를 가꾼다 쳐도 그거 자체가 이미 부자연스럽고 압박감이 들고 긴장감이 들고 부담감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앞에서는 긴장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굴도 싫고 목소리도 싫은데 긴장까지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라는 그 간절함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즘의 세대이기 때문에 사회생활 잘해야 된다. 직장에 가도 어떤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잘하는 게 직장 생활에서 너무 중요하다. 뭐 승진에도 중요할 수 있고 자기 커리어를 쌓는 데도 중요할 수 있고 뭐 개인 사업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목적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직구를 가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관계가 뭔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인간관계는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면은 애쓰면은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 어떤 노력을 할 거냐. 그래서 막 영상도 보고 책도 보고 막 모든 걸 다 습득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만 돼요. 제가 이렇게 아는 게 많은데 현장에서 이걸 다 적용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유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유머를 장착해야겠다. 그래서 막 유머집 사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유머를 했는데 반응이 없죠. 왜냐면은 유머라는 거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 분위기나 어떤 상대방의 반응 봐가면서 수위 조절하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에 이제 딱 집착돼 있으면은 사람의 시야가 되게 좁아져서 지금 분위기 파악도 안 되고 이거에만 얽매여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눈치 없는 사람이 돼버려서 오히려 더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이 이제 만나보는 경우가 저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해요.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해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스퍼거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듣고 잘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눈치가 너무 많고 분위기 파악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너무 잘하고 싶고 이래서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에만 꽂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다 못 다하는 핵심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나의 그 부담감을 조절을 못해서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잠재력을 발휘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그 이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인간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케미다.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연애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뭐 스펙이 좋고 뭐 외모가 훌륭하고 성격 내가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 좋아한다 해도 저 사람이 나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인간관계도 이제 그런 건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 잘해야 되니까 내가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에 대한 기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지금 여기서 이어지는 이유가 또 있죠. 내가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변의 내 사람, 특히 뭐 직장이라고 치면 우리 팀 안에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돼. 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한 명도 날 싫어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러면 내 승진에 방해될 테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른 상사한테 가서 또 나쁘게 말하면 내가 또 지장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또 부담감이 가져져서 항상 시야가, 직장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일이라서 내가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데, 업무에 집중을 못할 정도로 이 시야, 관심의 포인트, 집중도가 상대방을 향해요. 주변의 팀원들, 지금 저 사람 뭐 하나, 이 사람 뭐 하나, 이렇게 항상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아침에 인사를 했는데 조금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응을 안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엄청 부담돼요. 저 사람이 혹시 나 싫어하나? 그리고 막 이제 곱씹죠. 어저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잘 또 곱씹다 보면 뭐가 하나 걸려요. 혹시 내가 그 일을 잘 못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마음에 담겨 있어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나?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게 계속 나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아서 이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퍼질 텐데,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의 날개를 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그 사람이 사실은 잘 알고 보면은 나에 대한 오늘 아침에 인사에 대한 반응이 안 좋았던 이유가, 알고 보면은 정말 나랑 상관없이 그냥 아침에 집에서 아내랑 싸우고 와가지고 기분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해요. 무조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무조건 저 사람의 나를 싫어하는 마음을 바꿔야 돼. 여기에만 이제 꽂혀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신경 쓰고 일을 못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 일에 빵꾸가 나서 그 사람한테 결국에는 실제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이런 아이러니한 게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이렇지 않더라도 항상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거기다가 쓰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뭐라도 하나 갖다 줘야 되나? 그래서 막 저 사람 좋아하는 거 알고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애를 막 쓰죠. 거기에 에너지 소비 엄청 하고, 그러느라고 내 일에 지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풀리면 좋은데 안 풀린다. 왜냐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요즘에 아내와의 관계가 계속 안 좋고, 뭐 자녀 문제도 크고, 그러면 난 또 계속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풀지? 한 달 내내 그 걱정하느라고 또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실제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하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나를 바라보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팀이 8명이라고 치면 8명 중에 한두 명이 날 싫어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찝찝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고 싶어. 여기에 집착하느라고 정작 내 일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연애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케미가 안 맞기 때문에, 첫인상부터 별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보통 인간관계의 속성이 있죠. 내 주변에 10명 정도 있으면은 10명 중에 7명 정도, 대다수는 나한테 별로 무관심하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날 싫어한다. 고작 1명 정도만 날 진짜 좋아한다. 이게 이제 보통 평균적인 건데, 10명이면 2명, 뭐 팀에서 2명 정도, 한두 명은 날 싫어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그렇다는 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나는 왜 내 주변에서 한두 명도 날 싫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질문을 나는 왜로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은 왜 날 싫어할까로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나는 왜 내 주변에서 한두 명이 날 싫어하는 걸 못 견딜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통 상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책을 제가 쓸 때도 이런 식의
자기 마음을 돌아보도록 도와드리는 걸 하는데 그게 뭐야? 그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겠어? 당장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달라. 이제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의 이제 니즈예요. 하지만 꿀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애 잘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달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내 컨트롤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고 코로나 때 인간관계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 이유는 뭐 비대면이고 뭐 줌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오해가 쌓이고 뭐 이런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 우리들이 경험한 거는 항상 뭐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노력해서 나의 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해서 목표를 향해 착착 나아가는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나를 어떻게 통제한다 이런 개념인데 코로나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 경험했죠. 아무리 국가적으로 애를 쓰고 개인이 애를 써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 그때 사람들은 막 불안이 올라가요.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있구나. 단순히 코로나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 막 생겨요. 어떻게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기회에 인간관계도 통제할 수 없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인생을 좀 배워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통제할 수 없음을 경험하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붙잡아요. 내가 이런 시국이니까 더더욱 통제해서 완벽하게 컨트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책들이 많이 팔리죠. 돈 관리, 시간 관리, 자기 개발 이런 책들이 이제 막 소위 떡상을 하는 거고 거랑 똑같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나 어떤 내가 이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 컨트롤해야 됐다는 그 욕구도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꼬이죠. 그런 게 실제로 요즘에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면 우선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당장 답을 내놔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냐. 저 사람 지금 날 좋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갈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저는 드릴 수도 없고 드리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근본적으로 도움 안 되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제일 힘든 거죠. 특히 직장 내 아니면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앞으로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둘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잘 지낼 거냐. 근데 그만둘 거냐를 선택하면 그거를 심리 용어로는 회피라고 하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갈등, 불안이 막 올라오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딱 잘라서 차단하는 거. 그 사람이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죠. 그거는 친구 관계에서도 있죠. 소위 손절이라고 하고 카톡 차단이라고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과 엮이기만 해도 내가 갈등이 막 올라와. 그냥 뭐 대화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 그 다음에 뭐 카톡에 프로필 문구 바꿨다고 떠도 기분이 나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분 나쁘니까 이제 아예 차단 안 보이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회피라고 하죠. 근데 이제 회피를 우선 말씀드리면은 뭐 회피는 방어 기제고 방어 기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뭔가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덜 받기 위한 방패를 구축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방패. 안 보이게 내가 어떻게 거리를 두거나 아예 이제 차단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패를 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패긴 한데 좀 임기방편이죠. 임기응변, 임시방편. 속담으로는 언발의 오줌누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느낌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저 상사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퇴사했다. 진짜 아쉽지만 퇴사했다. 그래서 딴 데 갔어요. 지금보다 조건이 좀 안 좋은. 하지만 그 사람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차라리 이게 나아 이렇게만 이제 합리화를 하고 옮겼어요. 옮겼는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거는 가자마자 딱 알죠.
그냥 한번 쭉 스캔했는데 바로 한 명이 딱 찝혀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옮길 거예요? 실제로 또 옮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한 달마다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이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위축이 돼요. 나는 이렇게 한 직장을 꾸준히 못 다니는 별로인, 형편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게 진짜 더 큰 문제고. 그래서 피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반대 측면. 그럼 어떡할 거냐? 내가 그 사람의 호감을 사야겠다. 친해져야겠다. 그 사람이 나를 왜 싫어할까? 또 나는 그 사람이 왜 싫어할까? 왜 싫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가 없는 거예요. 왜는 진짜 무의식적인 거라서 인식하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그걸 인식하려고 이유를 막 찾아가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상상을 하고 친해져야겠다. 그래서 뭐 싫지만 친해져야지. 그래서 뭐 같이 회식을 할 수도 있고 뭘 같이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싫지만. 그런다 쳐요. 그러면은 진짜 더 부딪히죠. 거기서 더 꼬이고 더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또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바쳐요. 바치면은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나를 좋아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해결되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바쳐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바치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바친다는 게 뭐 주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부당한 요구를 해도 웃으면서 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자세로 나가는 거. 저자세로 나가면은 환심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판타지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연애로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개미가 되고 무조건 그 사람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아니죠. 호구로 보죠. 그래서 이용하다가 버릴 수도 있고 더 싫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결책으로는 이게 답이 안 나온다. 항상 이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은 내가 직접 이해는 못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역시 지금 저 사람 내가 왜 싫을까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못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이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나는 그냥 싫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해결이 안 돼요. 질문을 바꿔서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을까예요. 이거는 나를 탓하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다. 나는 왜 괜찮은 저 사람, 주변에서 평이 좋은 저 사람을 나는 왜 싫어할까? 난 뭐가 문제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 뭔가 무의식적인,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볼 때 거부감이 있는 거다.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를 사실은 개인 상담 때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 이거 뭐 설명 못 해요. 그게 목소리인지 뭐 표정인지 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진지해? 진지충.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대? 짜증나. 근데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어떤 사람, 나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준 어떤 사람이 나한테 풍겼던 이미지랑 그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랑 비슷하다. 직접적인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비슷하진 않아도 나의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비슷하게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해서 요즘은 이제 투영이라 그러죠. 제일 흔한 게 부모님. 부모님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 너무 이제 힘들었고 불편하고 싫은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상사가 보통은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좀 엄할 수도 있고 나한테 뭔가 지적할 수 있죠. 근데 지적하는 상사를 보기만 해도 막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사실은 지적하는 이유가 나의 어떤 사람됨, 인격 자체, 나의 존재 자체를 깔아뭉개는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는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에너지를 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일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부족한 거 알려주는 거고, 좀 바쁘다 보면 세게 말해서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난 머리로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안 받아들여져요. 사람은 머리 따로 마음 따로여서 책을 아무리 보고 친구들한테 고민 아무리 얘기하고 조언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해도 다음날 이제 상사 보면은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그 이유는 내 무의식에 뭔가 이런 분위기가 비슷한 풍기는 게 있었던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예를 들면 부모님 중에 한 분, 특히 전통적으로 아버님이 그런 게 많죠. 엄한 아버님. 항상 나 잘 되라고 그런다는 말은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상처고, 그래서 무서웠고 얼굴만 봐도 싫고,
그래서 퇴근 시간 되면 난 방에 들어가고 이런 전통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런 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대학을 막 지방 사는 분들은 무리해서 서울로 오기도 하고 서울 사는 분들은 무리해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직장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것처럼 이제 안 보는데 아버지는 안 보지만 직장에서 아버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회피, 뭔가 이렇게 직장을 옮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을이 되는 식으로 호구가 되는 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관심을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을까, 힘들까. 근데 이 질문을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 대한 또 기준이 높아서 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어울려야 되니까 상대방도 날 좋아야 되고 나도 상대방을 좋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서 저 사람이 싫은 걸 스스로 인정을 못해요.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저 사람도 별로고 나도 별로다. 별로라는 게 막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저 사람도 나를 그래서 싫어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이유로. 나도 나만의 이유로 저 사람 싫어할 수 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오히려 내 마음이 그렇게 막 분열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도 괜찮고. 그게 되게 안정감을 가지는데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뭔가 이러면 안 돼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긴장해 있는 상태로 사람 관계를 하면은 부자연스러워지고 부자연스러운 것만큼 인간관계에서 독이 없어요. 이제 안테나 비유를 저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테나의 방향, 수신 방향이 항상 남쪽으로 가 있는 경우들이 인간관계가 힘든 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거를 전 너무 많이 이제 경험해요. 저 사람 지금 뭐 하나?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저 사람들 지금 모이네? 난 빼고 모이네? 날 싫어하나? 항상 이렇게 남한테 일할 그게 없죠. 그리고 일에 집중만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상해요. 근데 사실은 안테나는 나를 향하는 게 1번이 돼야 돼요. 1번이 돼야지 그 여유를 가지고 더 많은 안테나를 가지고 이제 적절하게 남한테도 쓰고 나한테도 쓸 수 있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데 순서가 1번이지 못하고 이게 1번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힘든 분들의 공통점. 근데 그것도 문화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항상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하거나 전통적으로 뭔가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기준이 되는 게 남 신경 써라. 너만 알면 안 된다. 남 배려해라. 남. 너가 그러면 남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겠니? 그게 다 안테나가 남한테 가 있는 거 사실 부모님들도 그런 거고 나도 그걸 보고 자랐고. 근데 이게 되게 비극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작 남한테 안테나가 많이 가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꼬여요. 그러면 당사자 너무 억울해. 내가 이렇게 남한테 잘하면 남 신경 쓰면 원활해질 줄 알았는데 원활은커녕 더 날 싫어하든지 아니면 더 나만 호구가 돼 있든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테나를 나한테 맞춰야 된다. 근데 이 안테나를 나를 향하는 거 역시 거부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거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 될 것 같고 자기만 하는 사람 될 것 같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 더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이 막 올라와요.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편견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인간관계가 원활한 사람들 잘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 되게 편해. 이 느낌 되게 중요해요. 뭔가 자연스러워. 그렇게 막 꾸미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를 막 포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한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워. 이거를 경험할 때 이 당사자는 되게 편하다. 나도 저 사람한테 편해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편한 감정이 기본이 되면 이제 호감이 되죠. 그러면서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는 게 그래 내가 지금부터 편하게 대하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 땅 해서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했던 이유들을 찾아봐야 돼요. 관계라는 거는 흔히 뭐 말 잘하는 법, 대화 잘하는 법. 내가 뭐 말주변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개그맨도 그런 경우가 많고 개그맨이 방송에서 보면은 진짜 웃기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웃기죠. 그거는 아예 급이 다른 건데 정말 상위 0.00 몇 %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역시 기준이 높아서 내가 개그맨처럼 개그를 쳐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장착을 하고 소개팅에 나가서 무기를 이제 쏘려고 하는데, 개그맨은 그냥 외워서 하는 개그가 아니에요. 개그맨 분들은 눈치가 엄청 빠르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이런 감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시의 타이밍에 딱 하고 빠지고, 이게 엄청나게 디테일하죠.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노력해서 나는 이 유머를 외웠어. 저 개그맨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했는데 이제 쏴야 돼요. 이거를 언제 쏠까? 여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가, 모든 대화가 마찬가지지만 둘이 친밀감을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잘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몰입해 있느라고 머릿속에서 긴장. 이거 외우는 거 복귀하느라고 표정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의 초점. 상대방의 말에 이제 집중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 유머 언제 쓰나 이거. 그래서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엉뚱하게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사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다, 인정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그래도 호감을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 있다면은 편안함이다. 자연스러움을 내가 풍겨야 된다예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생기는 거냐면은, 관심의 초점이 나를 향해야 되고, 나를 향하는데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왜 그런 거냐? 안테나는 나를 향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를 향해서 나를 자꾸 비난해요. 나를 자꾸 가혹하게 여기고, 난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맞추면 그거는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죠. 채운다고 채워지지 않는 거 사실 나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겨야 돼요. 숨기는 게 이미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겨야 되는데. 근데 직장도 그렇고 보통 인간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한 번이 아니에요. 쭉 지속돼야 돼요. 그리고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숨기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숨기지 않아야 하는 순간이 와요. 관계라는 거는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방어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거를 이제 자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게 돼야 돼요. 연애도 이제 비유하면 그런 거죠. 서로 사귀다가 뭔가 진도가 안 나간다. 방구를 터야지 친해지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숨기고 싶은, 내가 너무 꾸몄던 거를 조금은 내려놔야지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다 치면은, 그거는 자연스러워지자 준비 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자연스러움의 제일 중요한 베이스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뭐냐, 여기서 이제 헷갈려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뭘까? 근데 심리적인 엄격한 의미로는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런 노래가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모임에 따라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뭐 내가 직급에 따라서 보통 내가 뭐 과장이고 부장이면은 부하 직원들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느낌, 뭔가 책임감 있고 진중하고 이런 코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하 직원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좀 나를 스스로 좀 자기 비하하는 개그를 치면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서는 자녀들하고 더 편한 허물없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나를 좀 무서워, 좀 이렇게 어려워했으면 좋겠는, 그래야지 내가 가장으로서 좀 권위가 세워질 것 같은 느낌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다 나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나다. 나를 하나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모든 게 난데 이거를 굳이 이제 막 좁혀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남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기를 추구하는 이미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유머러스한 사람. 근데 다 주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걸 쭉 이미지로 추구하는 게 있는 이런 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반대로 남들은 절대로 몰라야 돼. 사실은 나 집에서 혼자 이루고 있어. 내가 원래 성격은 이래. 그리고 진짜 친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다 알고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항상 차분하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그런 직업도 그런 직업들이 있죠. 정신과 의사도 뭐 그런 직업일 수 있고. 근데 내 사실 실제 성격은 되게 가벼워. 그러면 이거 알면 안 돼. 그 다음에 내 실제 성격은 되게 감정적이고 막 욱해. 이런 거 절대로 남이 알면 안 돼.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내 안에서 숨겨진 영역.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상반되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요거를 사회적인 인격, 페르소나라고 하고, 요거는 숨기고 싶은 나. 진짜 나라기보다는 숨기고 싶은 나예요. 남들이 알면 안 됐으면 좋겠는, 꾹꾹 눌러 담는 나. 그림자라고 하죠. 둘 다 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게 진짜 나다. 그리고 이거는 꾸며진 나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절대로 남이 알면 안 되고, 꾸며진 나를 노력해서 진짜 나한테 덮어 씌워야 된다. 내가 이거를 계속 노력하고 이런 척하고 이렇게 살면 요렇게 될 것 같이, 이 모든 게 하나로, 요게 하나로 쫙 퍼질 것처럼.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그러지가 않고 그냥 이게 별개다, 이런 별개로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별개로 인식이 안 되죠. 실제로 심리적인 용어로는 이 모든 거를 통합한 게 이제 나다. 집에서 또는 뭐 아주 친한 사이에서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외면하고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외면하고 아닌 척하면은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은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돼요. 소위 뒤에서 호박씨 까는 게 이제 그래서 나와요. 보통 이제 흔히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이 이미지에 대한 그 압박감이 되게 큰 직업들이 있죠. 연예인, 정치인, 교사, 뭐 의사, 판사, 뭐 여러 가지, 부모, 뭐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직업인데 나의 숨기고 싶은 내 모습은 사실은 그 직업이랑은 안 맞는 느낌. 나 사실 사람들이 얼굴 반듯하고 피부 하얗고 이미지 착해 보인다고 되게 막 천사처럼 이미지가 연예계에서 돼 있어. 정치계에서 돼 있어.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 그러면은 스스로 속이거든요. 아닌 척. 그리고 밖에서는 더 그런 척.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여기서 분열돼요. 그래서 뒤에서 호박질릴 거예요. 정말 선량해 보이는 정치인, 정말 선량해 보이는 연예인이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상한 짓 하고 다녀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억누르면은 자기 자체를 속여버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분열돼서 뒤에서 딴짓하고 내로남불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수용해야 돼요. 사실은 수용하려면은 모든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생각보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고 쳐요. 참 아이러니한 게 기사에서 돈 밝히는 사람 욕하잖아요. 근데 돈 버는 법이 베스트셀러예요. 이것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라는 게 그거예요. 돈 밝히는 게 나쁜데 나쁜 거를 하는 사람이 별로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내 마음을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 아, 그럴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내가 막 욱하는 성격이 원래 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보이면 안 되는데, 특히 직장에서 욱하는 내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철저히 숨겨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과 반대로 아주 소위 말하면 점잖은 아주 안정적인 그런 성격으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직급에 따라서 또는 그 팀의 분위기에 따라서 척하면서 그렇게 살면 문제 없어요. 연예인도 사실은 척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도 척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거는 내가 스스로
척하는 거다. 척한다는 게 나한테 전혀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사실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사람이라는 게 딱 일관적이지 않아요. MBTI도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향만 있고 어떤 사람은 외향만 있는 게 아니죠. 다 포션이 있는데 그 포션에 더 뭐가 많고 뭐가 적고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내가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어필하는 거, 이 부분을 더 숨기는 거, 이런 거라서 내가 이걸 더 어필하는 거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놀랍게도 그렇게 꾹꾹 눌러놓는 사람은 티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의식적으로 뭔가가 긴장되고 부자연스럽고, 저 사람 뭔가 화는 안 내는데 뭔가가 부자연스럽고 뭔가가 긴장되어 있는 것 같아. 결국에는 자기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고 속에서 에너지만 농축돼요. 계속 이제 쌓여요, 스트레스가. 그러다가 한 방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뚜껑이 열려서 빵 터지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돌변을 하다니, 되게 가식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와, 망했다. 자괴감. 내 본성을 들키고야 말았다. 결국에는 나는 안 되는구나. 좌절감을 느끼면 그 다음부터는 남들 앞에 서는 게 아예 이제 거의 불가능해져요. 두려워지고. 직장도 당연히 그만둬야 되고, 공부도 못하고, 왜냐하면 다 관계이기 때문에. 학원을 가도 관계고, 스터디를 해도 관계고, 취미 생활을 해도 관계고, 가정 생활도 사실 관계고. 그럼 더 고립되죠. 고립되면은 더 마음이 외로워지고 위축되고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인간관계라는 게,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져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를 수용하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지 비로소 안테나가 나를 향해도 괜찮고, 그게 돼야지 비로소 내가 편해지고, 내가 편해져야지 상대방이 나의 편함을 느껴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의 내가 또 상대방한테 수용받고, 이런 경험을 해야지 서로 선순환이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안테나를 나를 향했는데 관계는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도 잘 챙길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진짜 배려고 진짜 봉사죠.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 알겠다, 숨기고 싶은 나를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준비 땅 이제 받아들이자. 안 돼요. 그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가. 내가 이거를 거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뭐가 됐든 내가 숨기고 싶은 나가 정말 강한 영역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 밝히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개념이 있다 쳐요. 그리고 자기만 알면 진짜 이기적인 놈, 몰상식한 놈이라는 개념이 있다 쳐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데 내 거 챙기고 싶고 내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커스를 역시 나는 왜 돈 밝히는 나를 싫어할까? 나는 왜 자기 거 챙기는 사람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볼까? 구체적인 것에 접근해야 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 진짜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나대는 사람이 싫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쭈뼛쭈뼛대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이 싫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돈 밝히는 사람이 싫을까?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지지리궁상이 싫을까? 다 가치라는 건 되게 중립적인 게 많고요. 근데 어떤 내가 싫다라는 거는 진짜 안 좋은 나라서 싫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안 좋은 나라서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진짜 안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살면서 형성된 가치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준 나의 경험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성장기의 가족, 내 주변의 친구들일 수도 있고, 학창시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인 이후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실은 상담 때는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들을 얘기하세요라고 말 안 해도 저절로 자기가 그런 생각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연상이 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얘기해서 뭐 할 거냐?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이 그런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런 연결고리,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한 이해, 통찰 자체가 해결이에요. 되게 좀 신기한데,
그냥 전혀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그거는 내가 왜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라 이거는 나쁜 거야 라는 그냥 아예 단순한 고정관념이 있던 거랑 그거는 같이 중립적일 수 있는데 내가 나만의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되게 이상하고 나쁜 거라고 딱 돼 있는 거였구나.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에 경험된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한 뭐 배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편견이 있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가 통찰이 되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해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풀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방에 팍팍팍 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포커스를 맞춘 작업들, 뭐 개인 상담일 수도 있고, 뭐 명상일 수도 있고, 뭐 자기의 감정 일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마음이 유쾌한 과정이 아니에요. 불쾌한 과정이죠. 사실은 내가 이거를 내 기억에서 이미 지워버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괴롭게 나한테 작용했던 거라서 관련된 기억은 이미 지우고 그냥 요 개념만 남아있거든요. 가치관만. 근데 내가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관련된 기억들이 떠오르면은 불쾌해요. 왜 불쾌하냐면은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그때그때 되게 괴로운 감정들이 사실은 있었을 수 있어요. 막 강하게 나한테 누가 압박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기질과는 다르게 그거를 몰아세웠을 수도 있고 정말 흔한 게 뭐냐면은 이거 역시 인간관계랑 이어져요. 뭐 다 강의나 이런 거 책 보면 알아요.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는 좋고 나쁜 게 아니다. 우열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책 보면 나오고 하는데 막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되게 좋아 보이고 내향적인 나는 찌질해 보이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내향적인 게 이렇게 안 좋게 여길까? 이건 근데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부분들이 되게 전통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직장에서 되게 막 활발하고 항상 모임 가면 말을 막 계속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진짜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게 떠들고 나서 집에 가면 이제 에너지가 충전돼야죠. 근데 녹초가 된다는 건 그거 사실 너무 애를 쓴 거고 너무 힘든 거였어요. 그러면 척하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가 봤더니 사실은 기본 개념이 내향적인 건 되게 나쁜 거, 외향적인 건 되게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사실은 난 성격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소심하고 낯가리고 그랬다. 근데 난 남자다. 근데 우리 아빠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친척들한테 인사 막 못하고 그러면 나한테 막 쪼다라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랬다. 내 성격 뜯어 고친다고. 남자 그래서 사회생활 못한다고. 나는 사실 눈물도 많은데 울기만 해도 혼냈다. 혼내면 더 눈물이 나는데 또 온다고 혼난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트라우마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고생 하다가 성격이 바뀐 줄 알아요. 요렇게 해서 친구들 앞에서는 항상 앞에 나서야 되고 싫지만 나서야 되고 모임에서는 항상 말해야 되고 힘들지만 항상 떠들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관계를 맺는 사람. 하지만 정작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그러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척 하다가 그날은 특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너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말. 그냥 너 평상시라고 왜 달라? 그냥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인데 거기서 갑자기 이제 화가 나요. 왜냐면 숨겨뒀던, 아닌 척했던 나. 무의식에 가둬둬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야! 뭐 이러면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은 분위기 이상해지죠. 친구 관계도 되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과민해지는 게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게 아니라 과민한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과민한 내용에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밝히는 거 역시도 요새 돈 많이 벌어서 좋아? 뭐 이런 얘기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 돈 안 밝혀? 막 이럴 수도 있고 왜 그래? 막 이렇게 강하게 부정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순간에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확 올라오는 그거는 확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 꾹꾹 눌러서 아예 그냥 가려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언젠가는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너무 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도 좀 분위기도 이상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자괴감. 그렇게 또 위축이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라는 게 자기 인생의 명제라는 게 정말 객관적인 좋고 나쁨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때그때 감정이 엄청 많이 거기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게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거를 하는 게 상담이에요. 사실은 뭐 일부러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 편하게 계속 수용받는 느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이제 통합되는 거라고, 통합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구나. 이렇게 막 이걸 숨길 필요도 없었고, 이렇게 나를 압박하면서까지 척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나를 수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되면 그게 진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은 많은 분들이 개념을 좋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해 라고 머리로는 생각해도 막상 현장에서 내가 다가가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위 말해서 쉬운 예로 인싸랑 좋은 사람이랑 좀 별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학생부터 그래요. 반에서 뭔가 튀는 아이, 주도권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뭔가 많은 애들이 우러러보거나 그런 애들. 요즘 말로 인싸죠. 말만 요즘에 인싸라는 게 생겼지 옛날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지만 문제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가능성도 적어요. 근데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난 별론가 봐. 내가 이렇게 애를 쓰는데 쟤 나를 별로 이렇게 크게 베풀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식.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을 내가 알게 모르게 인싸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인싸인 게 왜 인싸인지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외향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를 잘 들어보면은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베프가 되면 나도 그런 취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있기만 해도 후광 효과처럼 나도 그런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그 옆에 달랑달랑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태위태하고 언제나 나는 항상 노력해야 되고 뭘 좋은 걸 해줘야 되고 뭐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는 을이라는 요 개념이 자꾸 자리 잡히고 관계에서의 그런 자신감도 떨어지고. 근데 이런 경험을 매년 반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쌓이죠. 나는 별로다. 세상에 좋은 사람 없다. 다 날 떠난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립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는 미리 차단하죠. 어떤 사람이 진짜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에는 나중에 날 떠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벽을 치고. 난 원래 사람 안 좋아해. 난 내 공부하고 내 할 일 하는 거 좋아. 혼자가 좋아.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라고 하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난 이게 좋아하면서도 나한테는 저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취미가 좋아. 독서하고 있지만 저기서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요. 나도 좀 모임에 끼워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다가가면 되는데 못 다가가요. 왜냐면 다가갔다가 상처받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되게 괴로운 과정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한테 운 좋게 다가온 애가 있어도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쳐내요. 오늘 이따가 우리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아니, 나 오늘 바빠서. 안 바쁜데. 그리고 집에 가면은 후회하죠. 갈걸.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순간순간 타타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보다 행동이라는 게 머리로 생각해서 일어나지 않고요. 감정에 의해서 그 순간에 일어나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부했을까? 마음은 좋은데 왜 거부했을까?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난 원하지만 상처받을까봐 피하는 거니까. 그래서 질문은 평생 놓치면 안 될 좋은 사람의 특징일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의 개념을 잘 봐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좋은 사람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좋은 사람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이나 챙기고? 아니에요.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근데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냐가 되게 중요한데, 친구라는 거는 왜 맺냐면은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맺는 게 사실은 아니죠. 그리고 나를 그 무리에 나도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미지 구축하려고 사실은 맺는 게 아니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거죠. 진짜 친구나 관계를 왜 맺는 거냐면은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상반된 두 가지 본능, 욕구가 있어요. 독립의 영역, 자유의 영역,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내 거 챙기고 싶은 요쪽 욕구가 있고, 반대쪽, 그냥 사람이랑 서로 같이 친밀감, 유대감,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상호작용하는 이런 느낌 자체가 좋은, 이런 걸 추구하는 또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상충돼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본능이 있는 거를 알고 요거를 충족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같이 있을 때 편한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사람은 내가 전혀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부담스럽고 잘해야 될 것 같고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되게 불편한 사람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사람인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모든 면을 다 인정하는 요게 스스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심리 상담도 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남이, 우리 가족도 아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나를 그대로 수용해주는 경험을 계속 쌓다 보면은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복잡한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수용받을 수 있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냥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개념이 나한테 자리 잡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평생 동안 그런 관계가 있는 게 사실 많을 필요도 없죠. 한두 명만 있어도 괜찮고. 또 평생 그 사람이 항상 10년, 20년 가야 된다고 그것도 아니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소원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항상 그런 존재가 그 시점에서는 내 주변에 있으면 그게 너무 좋죠. 그게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그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한데, 정말 비극은 제가 관계에서 힘든 분들 얘기를 잘 듣다 보면 항상 안테나가 남한테 가 있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참 아쉽게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수용받지 못했으니까 관계가 안테나가 남한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일맥상통하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핵인싸를 사실 피해야 돼요. 핵인싸가 나빠서 피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나빠요.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인싸 중에서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착취적인, 소위 말해서 등쳐먹는, 호구 잡는 사람들도 있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은 호구 잡혀서 계속 착취당하는 관계를 맺어요. 흔한 예가 뭐냐면은 얘 너무 핵인싸 같아서 내가 접근했어. 근데 내가 노력했더니 나랑 친해져. 무리 안에 껴줬어. 근데 나도 사실은 알아. 얘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 근데 간당간당하게 무리 안에는 껴주는 게 난 좋아. 왜냐면 나도 그런 취급 받는 것 같아서 다른 애들한테. 근데 그거는 사실은 허구죠, 허구.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느낌적인 느낌일 뿐. 근데 계속 여기 안에 무리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호구 역할을 해야 돼요. 업무를 분배해도 NT 같은 거 가서 준비물 같은 걸 분배해도 제일 하기 싫어하고 제일 힘든 거를 내가 맡아야 돼. 이런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받으면은 그 무리 안에는 껴있을 수 있지만 내 자존감이 계속 바닥으로 가죠. 그 관계가 어떻게 한 방에 깨져요. 그런 관계는. 내가 뭔가 조금만 내가 사람이 생각보다 이렇게 훌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을 역할 계속 몇 년 하다가도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빈정상해가지고 자존심이 확 상해가지고 안 해. 나 왜 맨날 이런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너 왜 계속 그거 하다가 안 해? 저리 가. 이게 돼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는 사회적게 분배하자.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드라마예요. 근데 세상은 드라마가 아니죠. 그래서 버림받고. 참 신기하게도 이런 경험 한번 하면서
정신 차려서 그런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이런 게 좋은 거구나를 받아들이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여기서 튕겨져 나온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요. 내가 그때 걔네들한테 화내서요. 내가 참고 을 역할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내 탓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정비해서 또 이제 다른 그런 무리를 이제 가요.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고. 근데 이런 게 몇 번 되다 보면 이제 질리죠. 이제 만신창이가 되죠. 그 다음에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확 돌아서서 사람은 다 믿을 사람 없고 아까처럼 이제 고립의 삶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존이에요. 그런 무리에 속해 있고 싶고 강하게 집착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회피가 돼요. 다 피하고 그냥 나 혼자 있을래. 하지만 마음은 항상 저기가 있어. 그리워. 근데 걔가 나한테 다가오면은 난 도망가. 왜냐면 또 상처받을까 봐. 되게 비극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관계에서 힘든 분들의 공통점이고, 이런 악순환에 안 빠지려면은 그런 사람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인싸라는 게 요즘에 유행어고 아싸라는 게 유행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냥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목표점을 삼는, 추구해야 될 방향을 삼는 너무 강력한 잣대가 되어 있어서, 내가 평생 놓치면 안 될 좋은 사람은 인싸,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뭔가가 뛰어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 그럴수록 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그게 이제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도 그런 거죠. 인싸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나를 호구잡는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내가 뭐 자꾸 갖다 주면은 좋아해요. 우선 편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역할 하길 바래요. 그러다가 그 역할 안 하면 싫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사람 마음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역할을 자처해서 한 게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시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은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나는 왜 그런 사람들 옆에 가고 싶었을까? 거기에 질문을 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나는 왜 공부 잘하는 애가 좋을까? 나는 왜 잘생긴 애가 좋을까? 나는 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좋을까? 거기에 답이 이쪽에 있어요. 나는 숨기고 싶은 나는 사실 말주변 없어.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쪽으로 가지? 여기 붙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안신차이만 돼 있죠.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당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화낼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가만히 있으면 이불킥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인간관계잖아요.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무시를 막 대놓고 막 화내면은 얘만 이상한 사람이고 주변 사람이 다 이상한 사람인 거 알 텐데, 아주 은근하게 아주 헷갈리게 미묘하게 내 신경을 건드리는 거, 무시하는 쪽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는 분명히 딱 촉이 오죠. 지금 나 돌려 까는 거다.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사실은 동물이거든요. 동물들은 서열이 있어요. 동물은 서열이 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인정하죠. 원숭이만 봐도 서열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다 계급 있잖아요. 쭉쭉쭉쭉. 그 계급은 처음에는 고양이를 키워보는 분들도 아마 알 거예요. 고양이 합사 같은 거 하면은 새로 오면은 처음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뭔가 눈빛만 봐도 약간 이렇게 뭔가 하다 기싸움 같은 거 하다가 이제 한 명 꼬리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계속 위에요. 이게 동물들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 사이에도 있죠.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근데 그게 왜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 왜 이런 서열이 있을까? 인간관계에 무슨 서열이냐? 사람이 동물이냐? 이렇게 반감이 물론 들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서열이냐? 그러면은 뭐 계급이냐? 돈 많은 사람이 위에 있냐? 아니에요. 외향적이고 인싸가 위에 있냐? 아니에요. 뭐가 있는 거냐면은 자아 강도가 있어요. 자아 강도. 느낌이 있어요. 처음에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초면도 그렇고 좀 친해진 사람도 그렇고 항상 이 서열을 내가 한 단계 올리고 싶은 이 욕구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은따 왕따, 학폭 이런 거 다 특히 미성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본능대로 행동하니까. 그게 본능이에요. 얘를 괴롭히는 게 나한테 우월감을 주기 때문에.
막 괴롭히지 않아도 은근히 내 아래에 있음을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얘도 수긍하고 주변에서도 그런 인정을 해주는 그 느낌이 엄청난 우월감을 줘요. 그래서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런 게 본능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다, 사람은. 그래서 그거 자체를 나쁘다, 물론 나쁜 거죠. 하지만 나쁘고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를 잘 바라봐야 돼요. 이게 왜 있을까? 근데 그게 그런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나를 근데 지키는 게 지키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강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멘탈이랑 이어지는 거죠. 누가 잽을 했었을 때, 간 볼 때 내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잽 맞았다는 걸. 근데 많은 사람이 몰라요. 사실은 무의식 아래는 알고 있는데 의식으로는 몰라요. 모른 척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알면 너무 괴로워. 왜 괴로울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적당하게 받아칠 수 없는 사람이야. 말 주변에 안 돼. 또는 나는 일을 못해. 그래서 일도 못하는데 관계까지 안 좋으면 더 안 좋아. 또는 뭐 여러 가지. 나만의 이유로 위축되어 있을 때 잼 맞아도 가만히 있게 돼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싸랑 친해지고 싶을 때 을 역할을 하는 것도 잼 날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면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자괴감이 오니까 모르는 척해요, 스스로. 근데 그거는 이거 증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아까 걔가 나 잼 날린 거 맞지?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1대1의 아주 미묘한 딴 데서의 말과 행동, 여러 가지들이 다 누적된 나와 그 사람만 아는 거라서. 딴 사람한테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아니,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니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아는 건데, 나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감정에 확실히 내 감정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감정에 자신감이 없어요. 잼 맞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은 나 기분 나빴어. 지금 제가 한 저 말 때문에 나 기분 나빠. 인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일단 인정이 안 돼요. 제가 날 잼 날렸을 리 없어. 날 무시했을 리 없어. 내가 그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막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뭐 말 실수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릇이 넓은 사람이니까 꿍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가 많이 가미가 되고 막 조작이 돼요, 감정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불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속여도 집에 가면 올라와요. 그 상황이 다시 복귀가 되죠, 막.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늦었어요, 사실. 왜냐면 내일 가서 말하면 나만 더 이상한 사람 돼요. 너 아직도 그거 기억해? 나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인데 왜 이렇게 소심해?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잽 한 번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잽을 날릴까, 이게 아니에요. 나 다 주먹이 있어요. 주먹을 치는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그 순간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얼어붙어요. 당황하고. 그 이유는 너무 그 갈등 상황이거든요. 되게 미묘한 갈등. 뭔가 이게 신호등이 뭔가 주황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빨간불은 아니지만 초록불도 아닌 그 주황불을 내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순간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막 멘붕이 오고 대충 막 흔히 많이 이제 하는 게 웃어요. 웃고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잼 맞고 웃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스로 이제 나를 속이죠. 나는 되게 유머로 이 상황을 승화한 쿨한 사람. 하지만 집에 가면 이불킥하고 있는 사실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스스로 걸려요. 나 왜 이렇게 소심하지?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집에서 이불킥할 때 나 왜 이렇게 소심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소심하지가 되는 순간 내일도 이불킥, 모레도 이불킥. 내가 그때 너무 당황했어. 내가 얼어붙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거나 그냥 아예 정면으로 승부하다가 와장창 깨지거나 갈등을 순간에 내가 얼어붙는 이유는 사실 또 역시 과거로 올라가요.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요구한다. 근데 나는 이거를 하기 싫다예요. 그 갈등.
그때 나는 나의 하기 싫음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그러는 거니까. 별로니까. 직장에서 날 등쳐먹고 해야 되니까. 아주 이제 쉽게 말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거기서 내 주장을 못했을까예요. 근데 주장을 못하는 이유는 얼어붙어서예요. 근데 얼어붙는 거는 그때만 얼어붙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얼어붙었어요. 근데 왜 얼어붙냐면요. 얼어붙는다는 거는 실제로 감정이 이제 프리징 된 거라고 해요. 감정이 딱 멈춘 거예요. 왜 멈춰지냐면은 역시 벽친 거예요. 이런 잼 맞는 순간에 내 감정이 사실은 어땠을까요? 엄청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엄청 화날 수도 있고, 엄청 무시받는 느낌 들 수도 있고, 막 굉장히 큰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올 스톱을 시켜버리면은 우선은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없기 때문에 감정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 얼음이 녹죠?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순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오랜 동안 이게 습관된 거거든요. 굳어버리는. 왜 굳어버렸을까? 돌아보면은 이런 나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쪼다였을까가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흔히 또 역시 부모님으로 많이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성인이 되고 사는데 똑같은 게 반복돼요. 그런 얼음의 순간, 그런 감정적인 갈등, 내 주장을 하고 싶은 순간에 감정이 멈춰버리는 얼음의 방어벽이 쳐지는 거. 그래서 내가 이불킥하는 내가 찐따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말을 못한 내가 소심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 얼음의 기전이 프로세스가 자리 잡혀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 삶의 현실이 이랬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풀면 돼서 얼음은 이제 풀자 녹이자 땡 이게 아니에요. 이 얼음을 풀려면 이 얼음이 형성된 경험들을 복귀해야 돼요. 근데 이거 되게 싫죠. 괴롭죠.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상담인 거고 상담이 꼭 아니어도 결국에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들여다보고 나는 왜 그때 얼었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얼음이 녹아요. 아, 그때 나 되게 사실 억울했어.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나도 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안 그러면 정말 더 죽을 듯이 두들겨 맞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위로하는, 자기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는. 이게 막 자기 연민이라는 게 막 나는 안 좋아, 안 좋아요. 불쌍해, 불쌍해. 이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자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 나는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게 되면은 신기하게 이 얼음이 좀 녹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순간에 느껴져요. 느껴지면 괴롭거든요. 막 잼 날렸더니 막 열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맘대로 하면 돼요. 그건 자기 스타일이에요. 열받으면 뭐라고 하든가. 근데 치면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뭐 말이 되면 유머로 돌려가기를 하든가 아니면 좀 인상을 쓰든가. 물론 바람직하진 않아도 최소한 다음번에 어퍼컷을 맞진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때 반격하나요? 에만 집중해요. 아주 단순하게. 근데 그 반격의 방법은 사람마다 성향, 스타일, 뭐 잘하는 거, 무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반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반격 모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내 감정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얼음이 녹아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대는 건 나쁜 거다. 기대지 마라. 이런 제목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지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심리서긴 하지만 읽고 나면은 자기 마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책이고요.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이제 나를 수용하는 그 도구로서 인간관계에서 펼쳐진 여러 가지 갈등들을 스스로 이제 곱씹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악순환되는 게 나만 이런가 봐. 나 되게 이상한 사람인가 봐. 부족한가 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최대한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다 이렇구나. 제가 처음에 말한 책에서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는 의미가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경험하시면서 자기의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자기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고요. 저도 별로니까 뭐 이 영상 내용이 마음에 안 드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왜 저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감이 클까라고 악플 달기 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